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과 함께 사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자식 곁에 있어야지. 혼자 늙으면 외롭잖아. 손주도 보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맞는 말입니다. 듣고 있으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도 집이 좁아도 자식이 부르면 기꺼이 짐을 쌉니다. 손주 돌보러 가고 살림 거들어주고 같이 살자면 함께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식과 살아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사는데 외롭다고 합니다. 가족 곁에 있는데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혼자 살면 외로울까봐 함께 사는 건데 왜 더 외로워질까요? 편하자고 모인 건데 왜 몸도 마음도 더 지쳐갈까요?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세 분 모두 자식을 위해 기꺼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점점 무너졌고 어떤 분은 몸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같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같이 사느냐 혼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모두가 덜 힘들고 오래 평온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72세 순자 씨는 전남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밤에 말 걸 사람이 없어서 텅 빈 집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1년, 2년 지나니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 주고 오후엔 이웃들과 수다 떨고 저녁엔 TV 보다가 졸리면 자고 외롭긴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평온했습니다. 딸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명절 때 내려왔습니다. 손주 데리고 오면 며칠 북적거리다가 또 올라가고 딸이 갈 때마다 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살아라. 건강하게만 살아라.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미안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서울 올라와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순자 씨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지호가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시에 끝나거든. 우리 부부는 그 시간에 회사에 있어. 퇴근이야 10시야. 그 사이에 지호 봐줄 사람이 없어. 엄마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봐달라는 거니? 순자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도 텃밭에 고추도 다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남편이랑 함께 살던 집입니다. 엄마, 거기서 혼자 사는 것도 걱정돼.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 같이 살면 서로 좋지 않겠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면서도 생각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다가 문득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살 지호는 볼이 통통하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아이. 명절 때 올 때마다 할머니 하면서 달려와 안기던 아이. 지호가 어린이집 끝나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할까. 결국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올라가자. 딸이 힘들다는데 어미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나.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신발. 평생 모은 살림살이 중에 들고 갈 수 있는 건 캐리어 하나 분량이었습니다. 텃밭은 이웃집 할머니한테 맡겼습니다. 집은 일단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하는 거 뵀지? 딸도 좋고 손주도 좋고
나도 외롭지 않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 도착해서 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23층.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힘들었지? 손주 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호를 안아 올리니까 순자 씨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딸이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야. 좁긴 한데 짐 정리해놨어. 작은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문 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나 혼자 쓰는 건데 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딸 사위, 손주, 그리고 순자 씨.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식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달았다. 외롭지도 않고 딸도 돕고 이게 맞는 거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시골집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응하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이 밥을 차려놨습니다. 엄마 먼저 먹어. 나 출근해야 해. 딸이 나가고 사위가 나가고 순자 씨는 손주 지호랑 둘이 남았습니다. 지호는 쿠시의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순자 씨가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면 오전 10시. 그때부터 오후 2시까지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TV도 보고 작은 방에 누워서 낮잠도 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런데 2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야근이야. 저녁 9시쯤 올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지호, 저녁 먹여놔. 냉장고에 반찬 있어. 딸이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지호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오후 수시. 지호가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간식을 줬습니다. 4시에 지호가 심심하다고 했습니다.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5시에 지호가 TV 보겠다고 했습니다. TV를 틀어뒀습니다. 6시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지호한테 밥을 먹였습니다. 7시에 지호가 목욕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10시. 딸이 아직 안 왔습니다. 지호가 졸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 곧 온대. 조금만 기다려. 10시 반. 지호가 눈을 비비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순자 씨가 안 와서 작은 방에 눕혔습니다.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니까 스르륵 잠들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호는 재웠어.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딸은 피곤한 얼굴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하루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반. 아침 6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15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내가 쉰 시간이 얼마나 되지? 생각해봤습니다. 오전에 지호 어린이집 보내고 혼자 있던 4시간. 근데 그 시간에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렸습니다. 점심도 혼자 대충 먹었습니다. 그러면 쉰 시간이 없네. 이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쉰 시간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 10시, 순자 씨가 작은 방에서 막 잠들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지호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 옆에서 잘래? 엄마 옆에서 자. 가서 엄마한테 가. 엄마 코 골아. 할머니 옆에서 잘래? 순자 씨는 지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싱글 침대라 좁았습니다. 지호가 뒤척일 때마다 순자 씨 팔이 침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 딸한테 살짝 말했습니다. 지호가 밤에 내 방에 와서 자더라. 내 방에서 자기애. 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호가 원래 잠버릇이 안 좋아서 내가 잠을 못 자거든. 출근해야 하니까 엄마 방에서 자기 해주면 안 될까? 며칠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됐습니다. 지호는 매일 밤 순자 씨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자.
순자 씨는 매일 빡빡 좁은 침대에서 손주 발길질을 맞으며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골 친구 영숙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서울 가서 잘 지내? 우리 다음 주에 모임 있는데 내려올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시골 떠난 지 한 달 만에 듣는 친구 목소리였습니다. 아, 영숙아. 나도 보고 싶었는데 그때 거실에서 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호 좀 봐줘. 내가 잠깐 빨래기 해야 돼. 순자 씨는 전화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영수가 잠깐만. 베란다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통화가 좀 그래. 손주 봐야 해서. 아이고, 손주 보느라 바쁘구나. 그래, 나중에 전화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지호가 블록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같이 해. 순자 씨는 바닥에 앉아서 블록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방금 전화 받을 때 왜 베란다로 나갔지? 여기 내 집인데 왜 숨어서 전화해야 하지? 이상했습니다. 분명 내 방도 있고 가족이랑 같이 사는 건데 왜 자꾸 눈치를 보게 될까요? 제 목소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공감이라고 남겨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지호가 낮잠을 잤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나도 좀 쉬어야겠다.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순자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호 자. 그럼 저녁 준비 좀 해줄 수 있어? 나 너무 피곤해서. 그래, 알았어.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거리를 꺼냈습니다. 딸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방금 뭐 하려고 했더라? 쉬려고 했지. 그런데 쉬지 못했습니다. 딸이 퇴근하면 저녁 준비해야 하고, 저녁 먹고 나면 설거지해야 하고, 설거지 끝나면 지호 목욕시켜야 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나 목말라. 냉장고에서 물 꺼내 마셔. 할머니가 줘. 순자 씨는 일어나서 물을 따라줬습니다. 지호가 물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자. 순자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또 좁은 침대에서 손주 발길질을 맞으며 잤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분명 내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 가족이랑 같이 삽니다. 그런데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전화도 숨어서 받습니다. 쉬려고 해도 누가 부릅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 때가 더 편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스스로 혼냈습니다. 아니야, 딸이 힘들다잖아.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거지.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시골과는 달리 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 거지? 순자 씨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과 지쳐가는 몸과 마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68세 영희 씨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오전엔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화투 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특별할 건 없어도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아들이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버스로 20분 거리,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며느리도 직장인이었습니다. 둘 다 바빴습니다. 손주가 둘 있었습니다. 큰애 민준이가 7살, 작은애 서연이가 5살. 명절 때 보면 할머니 하면서 달려오는 예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부탁 좀 해도 돼? 왜? 무슨 일이야? 있잖아. 민준이, 서연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끝나는 시간이 다른데
둘 다 오후 3시쯤이거든. 근데 우리 퇴근이 10시야. 그 사이에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 엄마가 좀 봐줄 수 있어. 영희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자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엄마 집에서 사시면서 낮에만 우리 집에 와서 애들 봐주면 안 될까?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우리 퇴근하면 가시면 돼.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은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내 집이 좋으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근데 낮에만 가서 도와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손주들이 예쁘기도 하고 아들이 힘들다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대신 저녁 9시 칼퇴근해야 해. 엄마도 힘드니까. 당연하지. 엄마 일 10시면 무조건 퇴근할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희 씨의 출근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CC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 7시 반에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랑 서연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애들 아침 좀 먹여줘. 우리 먼저 나갈게. 그래, 알았어.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가고 영희 씨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일어나. 밥 먹어야지. 아이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9시 반. 잠깐 쉬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헐씨, 하랩씨, 점심때가 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대충 먹었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반. 서연이 먼저 데리러 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서연이를 데리고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3시에 민준이를 데렸습니다. 두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 나도 배고파. 간식을 줬습니다. 할머니 심심해. 할머니 나도 심심해. 블록놀이를 해줬습니다. 4시, 5시, 6시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 밥을 먹었습니다. 8시 아들이 올 시간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의가 좀 늦게 끝났어. 얼씨쯤 갈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얼씨.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부장님이 저녁 먹자고 해서 9시쯤 갈게. 영희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9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고마워. 애들 잤어. 아직. 너 기다렸어. 민준이랑 서연이가 아빠한테 달려갔습니다. 아빠, 영희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 간다. 엄마, 조심해서 가. 밖으로 나오니 밤 9시 반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나왔으니까 14시간. 14시간 동안 손주를 봤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오후 3시에 아이들 데리고 오기. 저녁 4시에 퇴근하기로 했는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회식이에요. 9시쯤 갈게요. 그래, 알았어. 그날도 9시가 넘어서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야근이야. 몇 시에 와? 10시. 아니, 9시쯤. 영희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만이야. 오늘만.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월요일엔 아들 야근, 화요일엔 며느리 회식, 수요일엔 아들 출장 복귀가 늦어서, 목요일엔 며느리 팀 저녁 약속, 금요일엔 둘 다 늦는다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 10시, 11시까지 손주를 봤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영희 씨는 졸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종점에서 기사님이 깨워줬습니다. 어르신 종점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비틀거리며 내려서 집까지 걸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밥 먹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씻고 쓰러지듯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로당 친구 복순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왜 안 나와? 한 달째 안 보이네. 아, 복순아. 나 요즘 손주 봐주느라 바빠서. 아이고, 손주 보느라 고생이 많구나. 그래도 가끔은 나와. 다들 네 얼굴 보고 싶어해. 그래. 시간 되면 갈게.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한 달 전, 2달 전, 손주 봐주기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못 간 것 같았습니다. 병원도 못 갔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 손주 봐야 하니까 친구 약속도 다 취소했습니다. 미안, 나 그날 애들 봐야 해. 그 말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내 하루가 없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만 봅니다. 내 시간이 없습니다. 내 일정이 없습니다. 내 하루가 없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불도 안 켜져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반.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아들 집에 가야 합니다. 또 손주를 봐야 합니다. 영희 씨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지?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74세 정임 씨. 이분도 처음엔 순자 씨처럼 영희 씨처럼 손주를 봤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온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멈췄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44세 정임 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전에 살았습니다. 차로 15분 거리.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손자 시우가 태어났을 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육아휴직 끝나면 시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임 씨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봐야지. 누가 와봐. 그때만 해도 자신 있었습니다. 혼자도 예쁘고 체력도 괜찮고 뭐가 어렵겠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정임 씨의 출근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시우 이유식 만들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오후에 깨면 놀아주고 간식 주고 저녁에 아들 며느리 퇴근하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괜찮았습니다. 시우가 돌이 되고 두 돌이 됐습니다. 걷기 시작하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저거, 할머니 안아줘. 하루 종일 쫓아다녔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파스 붙이면 되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2년 차가 됐습니다. 시우가 3살이 되니까 더 활발해졌습니다. 뛰어다니고 기어오르고 소리 지르고 정임 씨는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됐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 찌릿찌릿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를 안아 올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안아줘. 시우의 할머니 허리가 아파서 안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가 오니까 이를 악물고 안아 올렸습니다. 그날 밤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기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안 가면 시우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3년 차가 됐습니다. 시우가 4살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오후 3시면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정임 씨의 하루는 여전히 시우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안 펴졌습니다. 억지로 펴니까 통증이 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간신히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청백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반이었습니다. 7시에 아들 집에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시우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임 씨는 파스를 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서 시우를 돌봤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서 시우를 봤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줘. 시우의 할머니가 오늘 좀 아파서 시우가 정임 씨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정임 씨는 바닥에 앉은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안 펴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나 좀 병원 데려다 줘. 무슨 일이야? 무릎이 안 움직여. 아들이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정형외과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네, 허리도 디스크가 심하고요. 4번, 5번 사이가 많이 눌렸어요. 정임 씨는 멍하니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무거운 거 많이 드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세요. 손주를 3년째 보고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르신 또래분들 중에 손주 보시다가 몸 망가지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정임 씨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러다가 못 걸으십니다. 그 말이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 쓰는 일 줄이셔야 해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1년 안에 인공관절 수술해야 합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쉬시면 수술해도 회복 어려워요. 정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정임 씨는 멈춰 섰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손주를 봤습니다. 아프면 참고, 힘들면 참고, 아들이 힘들까봐, 며느리한테 미안할까봐.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망가진 무릎, 망가진 허리. 이러다 못 걸으십니다. 라는 의사 말. 정임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정임 씨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지쳤다고, 이제 못하겠다고. 그런데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힘들까봐, 며느리한테 부담 줄까봐, 손주한테 미안할까봐. 그런데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임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못하겠다.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치유 못 봐주겠다. 엄마 몸이 망가졌어. 엄마, 그게 무슨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봤어.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근데 이제 진짜 못하겠어. 의사가 이러다 못 걷는다고 했어.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쌓아둔 게 한꺼번에 터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임 씨는 손주 보는 걸 멈췄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서운했는지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 때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너무 매정하게 말했나? 후회도 됐습니다.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허리도 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쉬신 게 약이에요. 계속 이렇게만 유지하세요. 정임 씨는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쉬는 거구나. 내 몸을 돌보는 게 이런 거구나.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멈추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손주 보는 걸 멈추고 나서 정임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아들한테 미안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보는 걸 멈추고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 늦잠 잤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 아들 집 안 가도 되는구나. 3년 만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안 가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3년 동안 아침 말덥시면 무조건 아들 집에 갔으니까 그게 너무 당연해서 안 가니까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정임 씨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뭐 하지? 그러다가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왜?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 일요일. 왜? 치유가 엄마 보고 싶대. 우리가 데리고 갈게. 정임 씨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와.
일요일이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까 시우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시우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손자였습니다. 시우야, 보고 싶었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들이랑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웃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시우가 정임 씨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어린이집에서 상 받았어. 정말 우리 시우 잘했네. 할머니, 나 그림도 그렸어. 할머니 그림. 시우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자기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정임 씨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시우, 고마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머니 아프신 거 몰랐어요. 3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가 힘들다고 했을 때 처음엔 솔직히 서운했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더라고.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시우 봐줬잖아. 그거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정임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아니야, 안 울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임 씨가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시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시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그래 와. 언제든 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무리하지 마. 우리가 올 때 시우 데리고 올 테니까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가고 정임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매일 봤을 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우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그냥 그랬어.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니까 할 말이 많았습니다. 시우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면서 안기고, 아들도 엄마 얼굴 좋아졌다 하면서 웃고, 며느리도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면서 인사하고, 아, 이거구나. 정임 씨는 깨달았습니다. 매일 붙어 있으니까 서로 지쳤던 겁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고마움을 못 느꼈던 겁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고 반갑고 소중한 겁니다. 거리, 적당한 거리,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순자 씨, 영희 씨, 정임 씨, 세 분 모두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세 분 모두 손주를 위해 기꺼이 나섰습니다. 세 분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뭐였을까요? 순자 씨는 공간을 잃었습니다. 작은 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작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내 집인데 눈치를 봤습니다. 내 방인데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공간은 없었습니다.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공간,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진짜 내 것이라고 느껴지는 공간, 그게 없었습니다. 영미 씨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집은 따로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녁에는 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는 뭘 잃어버렸을까요? 아침 시시에 나가서 밤 10시, 11시에 돌아왔습니다. 15시간, 16시간 동안 손주를 봤습니다. 병원 예약 잡아도 못 갔습니다. 손주 봐야 하니까. 친구 약속 잡아도 취소했습니다. 손주 봐야 하니까. 경로당에 한번 가보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손주 봐야 하니까. 하루의 시간 중에 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일정이 없었습니다. 내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 중심이었습니다. 아들 스케줄에 맞추고 며느리 회식에 맞추고 내 시간은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아니, 나중이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공통으로 겪은 게 또 있었습니다. 관계가 이상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딸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매일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뭐 해? 나 텃밭하고 있어. 뭐 심었어? 고추, 상추.
그런 소소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살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보니까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밥 먹었어? 지호 잤어?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들 집에 갔습니다. 매일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이야. 엄마 며느리 회식이야. 엄마, 오늘만 좀 더 봐줘. 부탁. 부탁. 또 부탁.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미 씨는 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서운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매일 볼수록 고마움이 사라졌습니다. 두 분 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순자 씨는 밤에 혼자 베란다에서 울었습니다. 영희 씨는 밤에 혼자 식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둘 다 가족 곁에 있었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외로웠습니다. 이상하죠? 혼자 살면 외로울까봐. 같이 사는 건데 왜 같이 살면서 더 외로워질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공간을 잃으면 숨 쉴 곳이 없어집니다. 시간을 잃으면 나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너무 붙어 있으면 질식합니다.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면 불편해집니다. 서로의 시간을 빼앗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순자 씨와 영희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식을 위해 다 내려놓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희생하는 게 할머니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관계까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손주를 봤습니다. 순자 씨처럼. 영희 씨처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릎이 망가지고 허리가 망가지고 의사가 이러다 못 걸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엄마, 이제 못하겠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손주 보는 걸 멈추니까 공간이 돌아왔습니다. 내 집에서, 내 방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도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병원 가고 싶을 때 가고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매일 볼 때는 할 말이 없었는데 가끔 보니까 반갑고 보고 싶고 소중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감사해요 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었어 라며 안겼습니다. 매일 봤을 때는 없던 말들이었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손주를 위한다고 모든 걸 희생하면 안 됩니다. 내 공간, 내 시간, 적당한 거리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관계도 삽니다. 내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곳,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곳, 누워서 TV 보다가 졸리면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곳, 그 공간이 있어야 버팁니다. 내 시간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내 일정대로 살 수 있는 하루, 병원 가고 싶을 때 가고,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오늘 뭐 할지 내가 정하는 하루 그 시간이 있어야 견딥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삽니다. 거리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거리, 같이 살지 않는 겁니다. 매일 출퇴근하지 않는 겁니다. 내 집이 있고 자식 집이 있고 각자의 공간에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거리, 서로의 일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매일 뭐 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부탁과 의무로 만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을 때 만나는 겁니다. 같이 살면 물리적 거리가 사라집니다. 매일 보면 마음의 거리도 사라집니다. 거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해집니다.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작은 일에 짜증나고 사소한 말에 서운해집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소리가 나옵니다. 고맙고 소중하고 오래 보고 싶어집니다.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생깁니다. 그리움이 있어야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자식 곁에 없어도 편안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자식이랑 같이 살아도 외롭습니다. 자식을 위해 다 내려놓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돕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안심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손주도 행복합니다. 다 내려놓고 희생하는 할머니 말고 자기 삶이 있는 할머니, 그게 자식한테도 손주한테도 나한테도 좋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자식집에서 지내고 계신 분, 손주 보느라 내 시간이 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공간이 있는가? 나는 내 시간이 있는가? 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지금 멈추셔도 됩니다. 못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정임 씨처럼 멈추고 나서 깨달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망가지기 전에 멈추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 것이 아닙니다. 손주 것이 아닙니다. 내 공간에서 내 시간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